자, 대방학원입니다. 통신설비 기능장 실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실기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는 못하니까 짧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필기를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위해서 본인을 위한 전략을 어떤 구상을 짜셔야 됩니다. 구상을 짜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통신설비 기능장 실기가 과연 어떤 과제로 이루어져 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춰서 짜시면 됩니다. 자, 통신설비 기능장 실기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4회차까지는 지금과의 방식 구형 버전이라 그래서 14년도 4회까지 실시가 되고 15년 1회부터 실기 과제가 전폭적으로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과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과제는 설계라고 합니다. 설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계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설계에는 기본적으로 통신 분야에서 사용을 하는 기호 및 약호에 대한 주관식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통신 관련된 법규나 관련 내용들에 대한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한두 문제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 먼저 저희 학원 수업을 들으시면서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해주는 부분과 저희 학원 교재에 있는 기호 및 약호들,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필기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 2과제부터입니다. 2과제부터. 기능장 2과제 같은 경우에는, 통신설비 기능장 2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제작 및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케이블을 제작을 하고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케이블 제작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UTP 케이블을 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한 시간도 있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시험장을 가시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수험생들이 동일한 지급 재료를 받아서 제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면 학원에서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배우시겠죠. 케이블 제작을 배우시고 그거를 계속 재료를 받으시면서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완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이 2과제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크게 한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UTP 케이블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우팅 연결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광섬유 접속 및 측정해가지고 융착 접속하고 OTDR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다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장비들과 실제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충분한 연습량을 키워 주셔야겠죠.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 네트워크 구성은 말 그대로 통신 네트워크를 라우터와 스위치 장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도록.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해보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이 기능장 실기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익히셔야 되냐, 첫 번째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 네트워크 연결 방식에 대해서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내용대로, 학원에서 수업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나오는 방식들과 나올 수 있는 방식들이 있겠죠. 이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의 방식들의 특징과 각각의 방식들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 구성도 마찬가지로 연습량입니다. 연습량인데, 네트워크 구성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라우터 장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성 장비들이 필요한데,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집에 이걸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만 해도 한 7, 8대가 세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를 이뤄가지고 한 명이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걸 본인이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 네트워크 구성은 실기 과정이 시작을 하면, 이번에 시작을 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말 12월 초에 있는 시험 때까지 계속 학원을 오셔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 갖춰져 있는 장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꼭 자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 만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떠한 방식이 나오더라도 떨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이 과제를 잘 마무리를 하셔야겠죠. 그러고 나면 마지막 과제가 3과제입니다. 3과제는 기존의 방식이랑 이름은 같습니다. 회로 조립 및 동작 측정인데, 자, 회로 조립. 회로라는 거는 전자회로가 되겠죠. 디지털 전자회로를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면 그거를 조립을 해서 동작을 시킨다, 이런 뜻이 되는데, 회로 조립을 할 때 기존의 14년도까지의 방식은 납땜이었습니다. 납땜이었는데 지금부터는 15년도부터 지금은 브레드보드로 바뀌었죠. 오히려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식, 브레드보드 방식으로 바뀐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브레드보드라는 게 납땜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맞는 기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도를 보고 패턴을 짜가지고 맞는 기판에 납땜을 해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 좀 틀리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시간이라는 압박 속에서 이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납땜 자체는 수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잖아요. 납땜을 한 거를 다시 빨아내고 다시 소자를 끼워가지고 다시 납땜을 하고 전선을 다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복잡한데, 이 브레드보드라는 거는 가장 장점이 뭐죠? 장점은 뺐다 꼈다 할 수 있습니다. 소자들을 납땜을 할 필요가 없이 소자들을 구멍에다가 조립 끼웠다 뺐다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브레드보드로 바뀌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 2과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스터를 하고 회로 조립을 준비를 하실 때는 일단은 이 브레드보드의 특성, 브레드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걸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겠어요? 회로도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회로도를. 그래서 지금 다시 수업을 할 거지만 이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보는 회로도를 해석하는 것, 회로도를 이해하는 것, 이것만 잘 하시면 브레드보드에 내가 꼽았다가 뺐다. 그래서 이건 정해진 규칙이 없겠죠. 암기사항이 아니라고. 이거는 본인이 보는 방법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 자체, 통신설비 기능장에 나오는 회로도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시험장에서도 학원에서 연습하셨던 것처럼 동작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회로도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이 조립을 한다는 이유 자체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인데, 측정을 해가지고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만든 브레드보드에서 나오는 파형을 여러분들 문제지 답안지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립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측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측정을 잘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측정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파형이 안 뜬다. 그러면 그 계측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까지 잘 동작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말고 저희 학원은 실습실이 따로 있으니까 전자회로 이 실습실에 가셔가지고 한 세팅이 되어져 있는 계측기들이 있겠죠. 그 계측기들을 다양한 장비들, 예를 들어서 뭐 오실로스코프를 예를 들자면 A라는 회사가 만든 게 있고 B라는 회사가 만든 게 있고 여러 가지 업체에서 또 오실로스코프를 제작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시험장에서 쓰는 각각의 장비들을 저희가 실습실에 이렇게 준비를 해뒀으니까 이 계측기를 가지고 원리는 똑같지만 사람이 낯선 장비를 만지면 조금 당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학원에 있는 이 수많은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다 만져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만져봐가지고 자기가 어떤 계측기를 만져도 나는 자신 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조립이 잘못돼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회로도 보시는 능력과 조립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드리고 나면 계측기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 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따라오시면은 3과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무리 없이, 그리고 조금씩 쉽게 하시는 팁 같은 것들도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이 3과제도 훌륭하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 3과제 회로 조립을 하는데, 이 회로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 회로도를 보고 조립을 회로도를 해석을 해서 이해를 했으면 그걸 브레드보드에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업을 브레드보드 회로도 이해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능장 회로 중에서, 기능장 실기 시험에 나오는 회로 중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회로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 회로를 드리면 기능장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준비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회로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쉽지는 않지만 쉽게 보는 시각을 쉽게 보면, 보는 방법을 쉽게 봐야겠죠. 방법을 쉽게 보면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장 회로 중에 함수 발생기라는 회로 중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만을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할 때 제가 브레드보드에 꼽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립을 할지, 실제 브레드보드에 조립을 하기 전에 빈 종이에다가 연습하듯이 패턴을 한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로를 한번 보면 이상형 발진기의 변형적인 형태인데, 회로의 구성품들을 보면 IC가 들어있고 OP앰프가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랑 콘덴서, 다이오드, 그 다음에 K30이라는 FET 트랜지스터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수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병렬 연결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볼 때 막 선이 다 이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라서 봐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한 방에 이 병렬을 다 처리를 해서 조립을 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립을 할 때는 항상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립이라는 거는 결국 회로도를 보고 그 회로대로 전자회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결국 회로도라는 거는 점이나 선이 여러 개가 만나 있고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병렬 연결이 있다. 병렬이라는 거는 결국은 직렬 플러스 직렬이 되겠습니다. 직렬 플러스 직렬이기 때문에 병렬을 해석을 할 때는 병렬이 여러 개 있다 그래도 나의 눈에는 하나만, 이 직렬 하나만 먼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립하고 얘를 했다 하고 나면 두 번째 부분을 조립을 하고, 그 다음 하고 나면 또 세 번째 부분을 조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부분화 해가지고 조립을 하셔야지 실수하지 않고, 실수라는 게 엉터리로 연결하는 게 되겠죠. 잘못된 조립이 아니라 완성된 조립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를 제가 한번 패턴을 설계해 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 회로와 제가 브레드보드에 패턴 설계 하시는 거 보고 나중에 이 회로를 한번 조립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회로도를 브레드보드에 조립을 하실 때는 가장 쉽게 하시는 방법, 가장 헷갈리지 않고 하시는 방법은 회로도에 나와 있는 구성 형태대로 브레드보드에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보면 IC가 있고 왼쪽 편에 소자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브레드보드에 조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C를 배치를 시킬 때 먼저 IC를 배치를 시켜야 나머지 부품들을 조립을 하게 되니까, IC를 배치를 시킬 때 왼쪽 편에 소자가 많았구나, 그래서 나는 IC를 여기 꼽지 않고 여기 꼽아서 이 IC의 왼쪽 편으로 저 부품들을, 선들을 조립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기
왼쪽에 공간을 두고 이쪽 편에, 오른쪽 편에 먼저 IC를 끼우십니다. 자, IC를 끼우고 왼쪽에 끼워야 되고 회로도상 2, 3번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IC를 위로 끼우냐 밑으로 끼우냐 그러니까 위를 보게 끼우냐 밑을 보게 끼우냐 그걸 결정을 하실 때 회로도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입력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신호에 그 관계된 소자들을 보면 다 왼쪽 편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 쪽에 2, 3번 왼쪽 편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IC를 위로 끼워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C를 위로 끼우시면 되고 IC를 먼저 구성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셔야 되는 거는 전원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빼먹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전원을 연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회로도를 보시면 회로도에 이 OP앰프의 7번 핀을 보시면 플러스 12V로 연결을 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4번 핀에 보면 마이너스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를 브레드보드에 따로 빼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7번 핀에 플러스 VCC부터 연결을 해주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7번 핀이 결국은 플러스 12V 이 빨간색 선을 브레드보드에서 쓸 때 플러스 12V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빨간색 선으로 가는 길에 7번에서 나와서 전선을 가지고 플러스 12V로 조립을 해주시면 전선을 끼워주시면 저렇게 조립이 회로도상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봐야 되는데 회로가 어려우면 항상 쉬운 부분부터 하시고 색칠을 하셔야 됩니다. 형광펜으로 왜 색칠을 하냐? 색칠을 해둬야지 내가 한 부분이 어디고 내가 안 한 부분이 어디다 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형광펜이나 색깔 있는 볼펜으로 색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운 것부터 하세요. 반드시 쉬운 것부터 하는데 하나하나씩 잘라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2번 핀에서 나와서 밑으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되는데 밑으로 가면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으니까 위로 일단 먼저 갈게요. 위로 먼저 가면 2번에서 나와서 가변장을 타고 6번 핀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되겠죠. 직렬 연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브레드보드에 조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2번이 여기고 6번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 나와서 6번 가는 길에 가변장 하나 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을 가지고 6번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선을 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줍니다. 올라와 주고 여기다가 일단 여러분들이 가변장 VR 1메가를 조립을 하시겠죠. 이렇게 조립을 하시는데 VR 가변장은 다리가 총 3개지만 저 회로도상 저 심벌이 있을 때는 다리를 2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변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저항값이 가변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다리를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다리를 2번 쪽으로 연결을 하고 그럼 결국은 2개의 다리가 남겠죠. 이 2개의 다리 남은 것 중에서 아무 다리 하나에서만 선을 가지고 6번 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게 밑에 다리니까 밑에 쪽에서 전선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주면 저 부분 조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넘어가 봤더니 2번에서 나와서 위로 가는 길은 했고 2번에서 나와서 8.2km를 타고 봤는데 정션 돼서 따라가 보면 막 복잡합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점들이 만나고 있는 선들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쭉 따라가 보면 접지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접지, 그라운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를 어떻게? 병렬이지만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접지, 얘도 접지, 얘도 접지, 얘도 접지, 얘도 접지, 얘도 접지, 접지 처리를 해버리면 이 선들이 필요가 없어지잖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잘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번에서 나와서 여기 점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라는 뜻이죠. 점프 뛰어서 8.2km 저항을 타고 접지로 빠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브레드보드에 조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2번이 여기가 되겠죠. 2번에서 나와서 8.2km 타고 접지, 파란색 라인이 접지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나와서 여기 2번에서 8.2km 저항다리 여기 하나 꼽고 접지에 꼽아도 되고 아니면 어디?
지금 여기도 2번이 되겠죠. 2번에서 선을 타고 올라갔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꼽아도 됩니다. 8.2kg를 타고 이 부분에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똑같습니다. 여기 꼽아도 되고 여기 꼽아도 되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회로도를 돌아가서 봤을 때는 2번에서 나와서 6번 가는 길 했고 2번에서 나와서 접지 가는 길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필은 다 처리가 됐죠. 색깔로 다 칠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 3번 필을 봐야 됩니다. 3번 필에서 봤는데 뭐가 복잡해. 막 길이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세 갈래 길로 나눠져 있죠. 세 갈래 길로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죠? 병렬은 잘라서 직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가는 겁니다. 쉬운 거부터. 자, 3번에서 나와서 콘덴서 타고 접집니다. 3번에서 나와서 0.1 마이크로페럿 타고 접지고, 3번에서 나와서 얘를 먼저 조립을 하시겠죠. 얘를 먼저 조립을 하고 1메가 타고 접지. 얘를 먼저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타고 여기는 했으니까 위로만 가면 되잖아. 3번에서 나와서 0.1 마이크로페럿 타고 K30이라는 FET로 들어가주는 라인, 이 세 번째. 순서를 이렇게 가면 되잖아.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번을 해볼게요. 자, 1, 2, 3번을 하는데, 자, 3번이 여기입니다. 3번이 여기인데, 3번에서 나와서 처음에 콘덴서 하나 탔죠. 자, 3번에서 나와서 콘덴서 0.1 마이크로페럿을 타고 들어가 줍니다. 0.1 마이크로페럿 타고 들어가주고, 2번 라인이 뭐였냐? 3번에서 나와서 1메가 타고 접지였습니다. 3번에서 나와서 1메가 타고 접지인데 3번에서 나오는 선을 하나 빼는 거야. 이렇게 3번에서 나오는 선을 빼주면 요 부분, 이 줄도 결국은 같은 3번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메가죠. 1메가 저항을 타고 나와서 전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같은 라인에 넣어주면 3번에서 나와서 1메가 타고 접지로 빠지는 길이 조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3번을 한번 다시 보고 할게요. 3번에서 나와서 여기는 다 했고 콘덴서 타고 어디로? 위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되는데 일단 가까운 데부터 가면 K30이 되겠죠. FET입니다. 그래서 FET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의 심벌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름이 있습니다. 각 다리마다. 자,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 이 부분을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드레인. 그 다음에 이 부분, 화살표 있는 부분을 드레인 게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 다리를 소스라고 합니다. 드레인 게이트 소스. 그 드레인 게이트 소스, 그럼 실제 부품에다 드레인 다리가 있고 게이트 다리가 있고 소스 다리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3번에서 나와서 0.1 마이크로페럿 타고 K30의 드레인 다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조립을 하냐? 지금 여 밑에 보니까 공간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왼쪽에 하기로 했죠. 그래서 왼쪽에 하니까 FET를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실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평평한 면을 놓고 봤을 때 이 라인이 드레인이 됩니다. 드레인. 그 다음에 이 라인은 게이트, 이 라인은 소스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회로도에서 봤을 때는 3번에서 나와서 콘덴서 하나 타고 드레인이었죠. 3번, 1, 2, 3. 3번에서 나와서 콘덴서를 하나 타고 드레인 맨 위칸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3번 여기죠? 3번에서 여기 나왔잖아. 그럼 여기도 3번이고 3번에서 선을 가지고 요까지 빼주면 여기도 결국 3번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나와서 여기 들어갈 때 못한다? 104 콘덴서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3번에서 나와서 104 타고 드레인으로 들어가시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할까요? 드레인 쪽을 볼게요. 드레인 쪽을 봤더니 드레인에서 나와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향도 있죠. 근데 이쪽 방향을 했으니까 이쪽 방향만 조립을 하면 되겠죠. 드레인에서 나와서 6.8kg라는 저항 타고 플러스 12V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레인에서 나와서 저항을 하나 타고 빨간색 라인이랑 다리 딱 꼽아주면 되잖아. 그러면 드레인에서 6.8kg를 타고 빨간색 플러스 12V로 연결해 주시면 6.8kg 저항을 꼽아 주시면 드레인 부분에 대한 조립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는 기준이 어디냐? 결국 아까 여기서는 베이스캠프가 IC에서 나와 가지고 모든 조립을 했지만 지금은 중심이 되는 소자가 이 K30이 된다고. 그럼 이 K30을 중심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K30에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K30에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일단 드레인은 다 했잖아. 드레인은 다 했으니까 색칠이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봤더니 게이트가 있고 소스가 있는데 게이트 부분은 뭐가 많잖아. 많이 돼 있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복잡하죠. 자, 복잡하니까 어떻게? 쉬운 거부터 한다고. 쉬운 거부터 할 때는 자, 소스에서 나와서 1kg 타고 접지입니다. 소스에서 나와서 1kg 타고 접지인데 아까 여기가 드레인, 여기가 게이트, 여기가 소스라고 했죠. 그러면 소스에서 나와서 접지, 파란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근데 가까운 데 가면 되지 뭘 멀리 갑니까? 그죠? 그래서 소스에서 나와서 1kg 저항을 타고 접지로 연결해주면 소스 부분에 대한 조립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남았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게이트입니다. 이 K30의 게이트 다리가 보면 뭐 소장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자르면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를 분리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게이트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 이건 간단하죠. 게이트에서 이쪽 길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우고 게이트에서 나와서 콘덴서 타고 접지죠. 이건 쉽잖아. 그러니까 바로 조립을 하면 돼. 쉬운 거는. 자, 그럼 봤더니 게이트가 아까 요 다리였죠. 가운데 다리. 그럼 게이트에서 나와서 접지로 가야 되는데 뭐 가지고? 콘덴서 104 콘덴서를 가지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운 길은 했고 다시 회로도로 돌아가서 게이트에서 나와서 이쪽 길은 했으니까 지우고 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갈 거냐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냐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 큰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미술 그릴 때 뭐부터 그려요? 나무를 그리면 기둥부터 그리시죠. 그래서 주축이 되는 척추 부분을 먼저 그리시고 척추가 어디예요? 드레인 게이트 좀 그레인이 어디 있어? 게이트에서 나와서 저항 타고 다이오드 거꾸로 타서 접지로 가는 라인. 간단하죠? 게이트에서 나와서 10km 타고 10km 타고 다이오드 옆방향 타고 접지로 가는 요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방에 얘는 소자 3개를 이용해서 한 방에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게이트가 어디냐? 결국은 문제되는 게이트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요 5칸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게이트에서 넘어갈 때 일단 첫 번째 10km를 탑니다. 10km 타고 그 다음에 10km라는 저항을 하나 더 타고 다이오드 타고 접지죠. 자, 그러면 10km 탔고 같은 줄에 10km 저항에 한쪽 다리를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가셔도 되고 위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니까 근데 위로 하는 게 이따가 하실 때 조립이 편합니다. 그래서 10km를 타고 올라가지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다이오드 4148 다이오드 마이너스 플러스 접지였죠. 그래서 다이오드에 다리를 끼우시고 접지로 가는데 다이오드를 어떻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 주시면 드레인 게이트에서 나와서 10km 타고 다이오드 타고 접지로 빠지는 라인이 한 방에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어. 우리가 지금 색칠 안 된다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색칠 안 된 데를 봤더니 얘 남았고 위로 가는 건 남았잖아요. 그럼 간단한 데가 어디냐? 지금 뭐 보면 결국은 소자 하나 가지고 접지 쪽으로 빠지라는 거잖아. 같은 콘덴서니까 둘을 어디다가 끼우냐? 첫 번째 만나는 부분을 봤더니 10kg와 10kg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콘덴서를 끼워야 될 부분은 10kg와 다이오드가 만나는 부분에 콘덴서를 끼워야겠죠. 그래서 10kg와 10kg가 만나는 부분에 콘덴서를 타고 접지, 10kg와 다이오드가 만나는 부분에 콘덴서를 타고 접지, 이렇게 순서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10kg가 얘죠. 두 번째 10kg가 얘입니다. 그러면 10kg와 10kg가 만나고 있는 이 라인에서 어디로? 이 라인에서 접지 쪽으로 콘덴서 0.022 마이크로페럿하고 접지로 빠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콘덴서는 어디냐? 10kg와 다이오드가 만나고 있는 줄에서 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kg와 다이오드가 만나고 있는 부분에서 접지 쪽으로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뭐 타고? 콘덴서죠. 콘덴서 타고 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10km 타고 10km 타고 콘덴서 타고 접지 가는 길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 부분이 다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 회로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얘입니다. 이 선. 이 긴 선을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디와 어디를 이어야겠다. 이거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브레드보드에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이구나. 이걸 딱 정해놓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 10km 저항 하나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냐면 저기죠. 어디냐면 이 10km와 이 콘덴서와 이 다이오드가 만나고 있는 같은 다리가 얘네의 다리가 만나고 있는 이 지점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결국은 이 선의 종착점은 이 6번 핀입니다. 6번 핀. 6번 핀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삼거리에서 나와 가지고 6번 핀으로 들어가는데 뭐 타고 10km 저항 하나 타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잖아. 자, 그러면 어디냐 이게? 어딘지를 찾아야겠죠. 일단 부품을 꼽으려면 어딘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6번 핀은 쉽죠. 6번 핀은 여기잖아. 6번 핀은 여기인데 6번에 보면 선이 또 연결이 되어져 있죠. 6번에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은 선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는 여기도 6번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브레드보드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넘어온 게 이쪽 6번 쪽으로 연결이 되면 되는데 그러면 빨간색으로 다 체크를 해두고 이 부분인데 삼거리는 어디냐? 삼거리는 보면 두 번째 10km 저항과 콘덴서와 다이오드가 만나고 있는 이 라인이 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가는데 10km 저항 하나 타고 간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가면 되지. 자, 10km를 타고 넘어가. 10km 저항을 타고 넘어갔고 이쪽으로 넘어가려니까 좀 복잡하니까 그죠? 살짝 위로 올라가 주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가지고 넘어가고 결국 이까지 가야 되니까 선 가지고 넘어가서 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넣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조립이 됐으니까 색칠을 해야겠죠. 회로도에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회로도에 아까 이 콘덴서 두 개 조립을 했었고 이쪽으로 가는 이 큰 긴 라인도 조립을 했죠. 그래 그렇게 해놓고 회로도를 이렇게 딱 보면 색칠 안 된 부분이 보입니다. 어디? 여기 색칠 안 돼 있잖아 지금. 나머지는 다 색칠돼 있죠. 여기 색칠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만 조립을 하면 된다고. 자, 이 부분 조립을 어떻게 하냐? 4번에서 그냥 마이너스 12V 4번으로 마이너스 12V 공급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전선 가지고 넣어주면 되지. 자, 그러면 다시 칠판을 보시면 1, 2, 3, 4번이죠. 4번인데 마이너스 전원을 우리가 전원선에 빼놓지를 않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이너스 12V 넣어주는 곳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선을 가지고 내려와 주신 다음에 저쪽 4번 핀을 향해서 돌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긴 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올라가지고 여기서 넘어가지고 여기서 4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2V가 356IC의 4번 핀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금방 합니다. 완벽하게 조립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그럼 이만큼 조립을 했어. 발진 회로이기 때문에 발진 회로는 그 발진 회로 부분만 다 조립을 하면 무조건 파형이 발진이 됩니다. 신호가 발진이 되는데 그 신호를 측정하는 기계가 우리 오실로스코프잖아요. 그죠? 스코프에 딱 찍어. 어디를 찍어? 회로도에 봤을 때 테스트 포인트라고 된 데를 찍으시면 됩니다. 이 회로, 이상형 발진기 회로에서 테스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6번 핀. 여기를 테스트 포인트 1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코프로 6번 핀을 찍어야겠죠. 6번 핀을 딱 찍으면 파형이 딱 뜹니다. 자, 그러면 6번 핀이 어디냐? 여기에다가 스코프를 이렇게 딱 찍으면 돼요. 찍었는데 예를 들어 뭐 안 뜰 수도 있잖아. 아무것도. 왜 안 뜰까? 회로도에 봤더니 가변장이 있죠. 얘가 있잖아. VR1메가. 그럼 VR1메가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로도에 가변장이 있다 그러면 문제지에서 여러분들이 가변장을 조정하여 이렇게 TP1에 뭐 신호를 이렇게 맞추시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변장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 같은 경우는 가변적을 조정해서 정연파를 발진을 시키고 주파수를 얼마로 맞추고 진폭을 얼마로 맞춰라 이렇게 요구사항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6번 핀을 딱 찍어 놓고 가변장 VR 1메가 105를 돌려주시면 6번 핀에서 정상적으로 정연파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반지를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다반지를 자, 스코프를 딱 스코프 딱 찍어놓고 가변장을 딱 돌렸는데 스코프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스코프 화면에 정연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볼트 디비전과 타임 디비전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 스코프의 볼트 디비전, 타임 디비전, 뭐 트리거 이런 것들은 다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형을 정확하게 띄웠더니 여기가 뭐 5V라고 써 있고 여기가 1ms라고 써 있고 주파수가 얼마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답안지를 적어야겠죠. 결국은 이거를 파형이 뜨는 걸 감독관한테 검사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지 그 답안지를 작성을 제대로 못하시면 감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파형 다 띄워놓고 감점 당합니다. 그래서 답안지 쓰는 요령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파형이 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답안지 TP1 부분에 얘랑 똑같이 스코프 화면이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형을 깔끔하게 볼펜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파형은 그렸죠. 파형만 그린다고 다 되냐? 실제 시험에서는 이 파형에 대한 수치를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뭐뭐 적냐? 자, 첫 번째 오실로스코프의 볼트 디비전, 두 번째 오실로스코프의 타임 디비전, 세 번째는 이 신호의 주파수, 네 번째는 이 신호의 진폭을 적으라고 합니다. 진폭.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냐? 일단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적으면 됩니다. 볼트 디비전이 뭐냐? 이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세로의 한 칸의 크기, 전압의 크기를 볼트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값이 5V인데 지금 화면에 5V가 나온다. 그러면 답안지에다가 어떻게? 그냥 5V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었고 그 다음에 이 타임 디비전은 뭐냐? 결국 시간이랑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니까 가로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그대로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이거를 내 편한 숫자를 적는 게 아니라 파형이라는 건 오실로스코프라는 거는 측정기계이기 때문에 측정기라는 거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게 어떤 신호를 화면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신호를 어떠한 조건에 맞춰서 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정하는 방법들은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실습실에서 실제 스코프를 만지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조정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는데 1ms라고 되어 있으면 1ms 적으면 돼요. 그냥 1ms를 똑같이.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주파수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원래 여기 세줍니다. 얘가 측정을 해줍니다. 측정을 해주는데 주파수라는 거는 원래 결국은 주기는 뭐죠? 주기는 한 사이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주기고 주파수는 1초 동안 발생한 사이클의 수잖아. 그래서 결국은 둘은 역수관계가 되고 주파수는 주기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주기분의 1이니까 우리는 이 화면에서 주기를 알 수가 있죠. 주기라는 거는 한 사이클이 이만큼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시간인데 지금 이 타임 디비전이 뜻하는 게 뭐냐? 이 가로축이 총 10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칸의 시간이 1ms라는 뜻입니다. 1ms. 그러면 예를 들어 이 한 주기가 4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한 주기는 어떻게 되죠? 한 주기는 한 칸의 크기가 얼마? 1ms고 총 몇 칸을 차지하고 있다? 4칸을 차지하고 있죠. 4칸이니까 한 주기는 4ms가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주기가 얼마? 4ms가 되겠죠. 4ms 분의 1 이렇게 하면 주파수가 나온다고. 이 주파수가 얼마예요? 4분의 1000이니까 얼마야 이거? 250 그죠? 250Hz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250Hz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전압, 진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 하나의 파형에서 여기 피크에서부터 피크까지를 적는다 그래서
전압의 단위를 V피크 투 피크를 사용을 하는데 결국 이 칸의 크기가 얼마냐 그거를 적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으실 때는 보고 여기 뭐 물론 측정을 해주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적으셔도 되는데 계산을 해서 적으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5V고 볼트 디비전이 5V고 예를 들어 얘가 3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볼트 디비전이 5V고 차지하고 있는 게 3칸이니까 이 파형의 진폭은 15V 피크 투 피크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P1 하나 적는데 이만큼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원 오시면 저희 학원 교재에 있는 그 빈 답안지들, 그 다음에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빈 답안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학원에서 연습해서 조립해서 측정해보고 다 측정하고 났을 때 완벽한 파형이 떴다 그러면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고, 답안지 작성하는 게 좀 내가 봤을 때 좀 뭔가 좀 이상하게 적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와서 이게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잘 적으셨습니다. 아니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건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다 말씀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결국은 보면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결국은 이거는 내가 연습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실습실이나 계측 장비들이 잘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을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측정하고 하시겠지만 일찍도 오시고 아니면 남아서도 하시면서 시간 되실 때마다 학원을 오셔가지고 실습실과 장비를 잘 이용을 해서 회로 조립에 대한 능력을 키우시면 되고, 나머지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시지만 저희 학원에 구비되어 있는 라우터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고 손이 자동적으로 라우팅 이렇게 명령어들을 입력을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떨지 않고 긴장한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잘 하실 수가 있고, 많이 해보셔야지. 학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도 많이 해보고 많이 틀려봐야 이걸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실기 과정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학원을 오셔서 조금만 고생하시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도 통신설비 기능장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다들 힘내셔가지고 11월 말, 12월 초에 있을 시험 잘 준비하셔서 꼭 기능장을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